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남서부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매일 최고 기록이 또 경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정말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더 열심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하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페이너 양연호입니다. 기상청이 올해도 여름에 평년보다 훨씬 덥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올해 여름이 막 두렵기 시작한데요. 저도 윤탁쌤 그리고 다울쌤과 같이 좀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여름철에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계절이 찾아와가지고 다들 많이 지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진행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얻을 지식 많이 얻어가시고 또 이제 재미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진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윤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채널이 지금 좀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5만원 후원이 터졌습니다. 오. 네, 저희 코너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런 후원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또 이 길을 받아가지고 댓글을 또 하나 달아주셨어요. 또 연호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허지훈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고요.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착륙 비행을 장려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공항이 14개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허지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무착륙 비행이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지금 집계한 수치를 봤을 때 총 152회 운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 했어요? 네. 와. 게다가 이게 기존에는 그 인천공항에서만 실시를 하다가 이제는 지역 기반의 공항들도 확대를 하려고 정부가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개인차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재미일지 모르겠네. 새로운 곳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착륙 비행이라는 게 이제 공항에서 출발해서 하늘에서 좀 경치 보고 기내식 먹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퍼스트 클래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 그 좁은 데 앉아갖고 기내식 중에 맛있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맛집 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데 굳이 그 좁은 데 앉아갖고 위에서 돌아다니다가 내려오는 걸 왜 하려고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매우 비싼 바이킹 같은 느낌이라고 검색지. 그렇네요. 바이킹은 기분이라도 좋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공항에 가면 이제 다 공항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음. 어린이들이 보면 은근히 공항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항 가서 이제 또 분위기 느끼고 이제 저희 좀 단체에는 약간 절제가 강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이제 탈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친구 중에 실제로 공항에서 슈케이스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슈케이스 한 개씩 끌고 와서 공항에서 만나고 거기서 밥 먹고 술 먹자 이런 친구들은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그렇게 기분 내려고 공항에서 다들 슈케이스 한 개씩 갖고 와서 동시에 막 밀고 그러면서 놀았던 친구는 주변에 있어서 그거는 좀 이해 가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하는 거는 쉽지 않은 필요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착륙 비행을 저희가 비판했던 거고 이 부분은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뭐 민간에서 하는 거를 뭐 법적으로 막을 수 사실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장려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네. 물론 이제 항공산업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일 수도 있으나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무착륙 관광 비행으로 푸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공항이 사실은 이제 친환경적이지는 진짜 않은 장소예요. 저도 기억나는 그림 같은 게 면세점 쓰레기 엄청 나오고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내식도 사실은 다 보면은 쓰레기 엄청 플라스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는 곳들도 생기잖아요. 예전에 에어프랑스인가? 거기서 더 이상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이프 안 쓰고 다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걸로 바꾼다고 해서 그때 아마 항공사들 중에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는 곳들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사실은 일회용품 안 써도 다 되긴 되는 거죠. 밥을 굳이 안 줘도 되고 진짜 장거리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역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라도 이제 친구가 이런 그 무착륙 관광비행 하자고 하면 친구 손을 잡고 자전거를 또 빌려 타고 바람을 한번 쐬러 나가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허지훈 청취자님 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린 뉴딜 핫라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본격적인 메인 뉴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에 또 좋은 소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월 29일에 출범했습니다. 박수 쳐야 되는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탄중이라고 부릅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예, 탄중이라고 부릅니다. 네, 업계에서 탄중이라고 이미 부르는군요. 좋습니다. 이게 위원회라는 게 생기는데 위원회가 사실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량과 상쇄되는 양을 0으로 맞추겠다, 중립을 맞추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비전을 발표를 했었고, 이런 엄청 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사실 뭐 환경부 하나 부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이슈인데, 이전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많은 또 장관들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뭐 민간위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 뭐 큰 성과 없이 역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그렇죠. 그동안에 크게 안 줄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성과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 거기에 플러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수장을 맡고 있었던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녹색성장위원회랑 비슷한 또 역할을 했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통합된 하나의 큰 국가의 기후 정책을 컨트롤 타워를 맡는 그런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럼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쨌든 2050년까지 개인이나 기업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하거나 해가지고 상쇄시켜서 배출량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은 뭐 몇 억 단위입니까? 어떻습니까? 연간 7억 네. 톤 정도고요. 2018년에 7억 한 3천만 톤인가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2020년 작년 수치를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잠정치이긴 하지만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 화력 발전 제한시킨 것도 있고 해서 한 6억 5천만 톤 정도로 줄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한국은 1년에 한 7억 톤 정도를 내보내고 있죠.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근데 이걸 이제 상쇄하고 줄여서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숙제인 거죠, 그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비전은 말 그대로 비전이니까 실제 그럼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을 줄일지, 그리고 그 줄이는 것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에도 영향이 있고 국민들 삶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그 영향을 완화시킬지, 그리고 이 탄소중립이라는 사회 경제 체제의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구조 자체도 어떻게 바꿀지, 이런 거시적이고 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하면은 되게 어마어마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것은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뭐 위상 자체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이 아마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을 텐데,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직접 보고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장관들도 다 참여하게 되니까 위상이 높죠. 국무총리 소속이라든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근데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뭐 일자리위원회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 것도 아마 대통령 직속위원회일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만큼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을 다루고 범부처 사안일 경우에 주로 이렇게 위원회들이 만들어지죠. 왜냐면은 특정 부처에서 해야 될 것들은 그 부처에서 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하는 거는 법도 바꾸고 오래 걸리니까, 이런 그 당시에 중요한 시대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기존 위원회 3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네. 조직 개편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은 후덜덜하게 생각하는 건데,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좀 보통 잘했으면은 이렇게 통합되지 않거든요. 팟캐스트도 좀 잘했으면은 이름 자주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이 기존 3개 위원회가 좀 활동을 잘 했었는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통합되게 되는 거는, 예전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을 때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정부의 핵심 사안이었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위원회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를 좀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만들어진 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였던 거고, 국가기획 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도 중요하고 기후변화 문제도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좀 장기적인 정책들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만들어졌던 건데,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이랑 훨씬 더 큰 비전 하에 헤쳐 모여 해야 될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 개를 통합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반기문 전 총장님은 어떻게 실업자가 되시는 겁니까? 뭐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여기저기서 네. 부르는 데 많으실 거고, 국가기후환경위 위원장은 그만두셨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보아오 포럼이라고 알죠. 중국이 좀 리더십 가지고 했던 포럼인데 거기 네.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뭐 반기문 위원장님 그쵸. 일자리까지 저희가- 걱정해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이제 통합되면 또 물러나시고 이제 새 위원장이 되시는 거긴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반기문 위원장님 취업 상태까지 걱정하기에 좀 갈 길이 먼 것 같고. 근데 아까 비전 얘기하셨는데 또 저희 인사팀에서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 뽑을 때 비전보다는 그 과거 6개월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뽑아라라고 했는데,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신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명의 정부위원들 플러스 민간위원들이 25분이 계셨었는데, 이번에는 더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공동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께서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 18개 부처 장관 외에 77명의 산업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 청년, 지방자치단체 이런 위원들이 구성이 된 엄청 거대한 민간 거버넌스 기구가 출범한 걸로 보여집니다. 부처 장관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래 거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외부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무려 77명이나, 그래서 18명 장관 더하기 77명 하면은 95명? 거기에다가 예, 위원장 뭐, 2명? 그럼 97명? 뭐, 100명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3명은 이제 저랑 다올쌤이랑 연습시간 딱 넣어가지고 100명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을 초대하니까 참 이게 의견 수렴이 쉽진 않을 텐데, 제가 할 일 아니니까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잘 않죠. 좀 수렴이 돼서 실질적인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이런 위원회를 다른 나라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이런 탄소 중립을 제일 앞에 내세운 공식 기구는 전 세계 최초라고 좀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이밍으로는 최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네. 저희가 워낙 빨리빨리 이런 거 만드는 거 잘하니까 이제 내용상으로도 좀 전 세계에서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위원회? 뭐 이런 곳들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위원회는 아닐 텐데, 그런 이름을 탄소중립으로 내걸고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97명으로 출범하는 거는 아마 좀 독특한 케이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한 점이,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이미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네네. 사실 탄소 줄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름을 계속 바꿔갖고 간판을 바꿔서 나오는데, 또 내년 3월 9일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분이 오시면은 또 이게 또 바뀌거나 뭐 방향이 틀어지거나 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탄소를 줄이는 거는 뭐 당파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이 채널에서 다뤘지만, 지금 국회에 지금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법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역할 같은 것들을 규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먼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정부에서 그 국회 통하지 않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을 아마 개정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그게 여당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원하는 아젠다 세팅으로 다시 가는 경우에는 쉽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아니면 역할이 줄어들거나. 근데 법으로 규정돼 버리면 다른 얘기죠. 법으로 규정돼 버리면은 이제 그 위상이 명확해지니까, 지금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논의 결과에 따라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법으로 규정돼 있어도 정권이 바뀌면은 약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위상이 좀 공고히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윤탁쌤이 얘기한 대로 기후위기 대응은 사실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대로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막 대체율 이런
것도 입법되고 있는데 아예 5월 29일을 탄소중립위원회 생일로 해가지고 매년 쉬게 한다면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람들이 좀 압박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탄소중립위원회가 생겨났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런 점은 아쉽다. 97명이나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다양한 분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77명 정도가 민간위원 들어갔는데 농업 쪽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데 원인이기도 하고 농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쓰니까요 농사를 지면서 그 다음에 실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피해를 받는 분야이기도 한데 농업 쪽 농촌 쪽 인사가 포함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농업 쪽 이슈들을 많이 제기했던 김영건 전 의원이라고 지금 현재는 대통령 직속 농업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농촌 쪽 농업을 대변하는 인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 코멘트를 또 언론을 통해서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농식품부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이제 민간 그렇죠. 쪽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이쪽 분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네. 농업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죠? 농축산업 특히.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산업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나오죠. 예, 예. 또 어떤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이것에? 그리고 한국노총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노총의 큰 두 개 양배축이죠. 예. 네, 민주노총은 에너지 전환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요즘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만큼 이 공정전환 분과위원회 여기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들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민노총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불참했다. 초대를 받긴 했지만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사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어찌됐든 우리나라 두 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양대 산맥인데 저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노동자들과 대화를 당연히 이어가야 되잖아요.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출발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둘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한쪽만 참여하는 모양새로 가면 이미 시작부터 약간의 갈등의 여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 이 부분은 정부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노동자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게 제가 뭐 속사정은 모르지만 아니 생일 잔치에 가서 밥만 먹고 와도 되는 거죠. 우선 가서 좀 들어와서 나중에 빠져도 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아쉽죠. 예, 예. 뭐 구체적인 속사정까지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민주노총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사실 정부에서도 막진 않았을 텐데 네. 너무나 큰 이익단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시민사회 내에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기후위기 에너지란 정책에 있어서 비판적인 부분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장기적인 탈석탄을 얘기했지만 이미 현재도 지금 예전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핑계를 대도 새로운 석탄을 발전소를 짓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목표도 지금 기후위기 대응하는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시민사회에서 지속돼 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또 그린워싱이다 말만 하고 목표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성과도 크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는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선결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시민사회 내에서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존중을 그린피스도 하고 저희도 이번에 뭐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린피스도 그거는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비판적으로 또 접근하고 또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또 칭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나름 또 이제 국제라는 또 채통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77명 민간위원 중에 전 그린피스 직원이 한 분 들어가 계시긴 합니다. 뭐 저희랑 그래요? 관계가 있진 않은데 네. 국제협력 분야에 예전에 네. 저희 네. 그린피스에서 일하셨던 전문가분이 한 분 들어가 계시기도 하셔서 진짜.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좀 한노총, 민노총, 교총, 정교조 이런 거 진짜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위원회에 이제 또 약간 방향이 다른 그런 갈등이 또 예상되고 또 이제 그 속에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건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총 분들이 불참하신 이유가 산업의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이 탄소 중립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지금 탄소 중립 위원회가 좀 배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데 또 저같이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 NGO에 있지만 제가 노동 NGO에 대해서는 또 전혀 모르거든요. 네네. 아니 당연히 이제 노동자가 산업에 포함됐을 텐데 뭐 또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동자를 좀 많이 탄소 중립에서 부각해서 얘기하는 분위기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네. 네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던 산업이라든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 예를 들면 뭐 석탄화력발전소라든가 제철 산업, 뭐 시멘트 산업, 내연기관 산업 이런 산업들이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내연기관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휘발유라든가 경유, 가솔린이나 디젤을 쓰는 내연기관 차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전기차 중심 산업으로 전환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엔진 부품도 필요가 없고 변속기도 필요가 없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일자리는 뭐 한 20, 30% 정도 줄어든다 이런 연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터리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뭐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연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는 게 보통 인식이고 그 다음 저희가 지금 또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일자리는 좀 줄어드는 거죠. 자동화되고 자율주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공정도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전환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도 가발 산업이라든가 무슨 탄광 산업이라든가 한때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간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산업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회랑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산업을 빠르게 전환시켜 나갈 때 그 여파는 큰 거죠. 그럼 그거를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니까 감당해라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정책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환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에게도 정의로운 과정과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런 산업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또 탄소 배출이 많았던 기존 산업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일자리를 얻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좀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방향을 그냥 얘기해주는 원칙이라고 봐요. 사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비현실적인 건데 정말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받거나 다른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공정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기차 공정으로 재배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좀 지원을 하는 거죠. 사회랑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환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일했던 곳을 아예 옮길 수도 있고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의 삶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온전히 당하는 노동자들의 책임으로만 몰면 안 된다. 회사와 정부와 사회가 같이 그 부분을 지원하고 분담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탄소 중립을 떠나서도 기존 산업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탄소 중립 전에도 사실은 산업의 변화로 엎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을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이제 사회 안정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참 보면은 네. 모든 산업이 항상 매년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산업은 올해가 기회야 뭐 위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들 그때 운때가 맞아갖고 뭐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무슨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산업도 빼고 대부분의 산업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7, 80년대 뭐 90년대 막 성장하던 지금 경제체제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야가 위기라는 거는 항상 기본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윤탁쌤이 얘기했던 결국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안전망인데 내가 만약에 직장에 잃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업을 얻는 기간까지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실패한다더라도 새롭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산업의 전환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되게 치열한 경쟁사회이고 뭔가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완전 떠밀려 갈 것 같은 예전에 저 쌍용차 사태 때도 유명했던 말이 해고는 살인이다 였잖아요. 예, 그런 사회다 보니까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나라처럼 더 약한 사회일수록 전환으로 인해 밀려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나 공포가 더 크겠죠. 그 부분을 더 우리나라는 감안해서 이런 걸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노동 이쪽 잘 모르긴 하지만 저도 진짜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인천에서 중학교를 이제 부평에서 다녔는데 네네. 네, 그때 제 주변 친구들의 자랑이 그거였어요. 자기 부모님은 대우 다닌다. 대우에서 뭐 레간자가 나왔는데 싸게 샀다.
그때 그랬는데 IMF 터지고 나서 진짜로 아까 민주노총을 좀 이해가 가는 게 진짜 뭐 나라가 뭐 엄청 돌봐주지 않았거든요. 순식간에 이제 다 막 풍비박산이 나는 걸 봤어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거 생산 안 하면 또 거기 협력업체 같은 데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자기들 죽게 생겼는데 탄소 중립하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환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좀 피해를 덜 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이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진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떻습니까? 뭐 저스티스 체인지입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어로는 just transition이거든요. just가 이제 네. 정의롭다는 말이 있으니까. 저스트에도 정의롭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쵸. 저스티스가 아니라? 저스티스는 정의고, 저스트는 형용사죠. 형용사로서. 저스트 두잇, 저 그거밖에 모르는데 아무튼 저스트 두잇이랑은 조금 다른 거지만 저스트에 그런 뜻도 있어서 just transition이라는 용어를 영어로는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주로 번역이 되는데 최근에 정부는 공정 전환으로 번역을 또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의미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공정이라는 말 진짜 잘 써야 돼요. 근데 정의라는 말이 상당히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멘트도 정부 관료들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정의로운 전환은 영어로는 just transition이라고 쓰고요. 이게 사실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노동운동가였던 토니 마조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속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기존의 노동 문제였던 어떤 고용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그러니까 더 친환경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과정으로 접근한 것이 이게 제일 첫 번째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토니 마조치가 주장했던 것 중에 중요한 원칙이 이런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그냥 단순한 복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가 명확한 전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의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는 전환으로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고 또 사실은 이게 이직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영역까지 바꿔가지고 이제 이직을 하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잘 전환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복지가 돼버리면은 또 여러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쪽에 관련해서 또 약간 연구를 많이 하신 저희 집안분이 계시다고. 네. 예. 네. 저희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네. 차씨 집안의 또 네. 유명하신 차미진 교수님이라고 네, 특별히 좀 방송 분량 넣어드렸습니다. 네. 윤순진 교수님 거의 안 드렸거든요. 네. 이분이 국내 네. 교수님은 아니고 해외 대학 네. 교수님이신데 작년에 그 미국에서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언어학자, 역사가 그리고 철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노암 촘스키 이분과 뭐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실제 노동자들 그리고 연결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으로는 Just Transition Listening Project. 직역하자면 정의로운 전환 경청 듣기 프로젝트. 듣기 평가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소개드렸던 차미진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크게 가야 될 길을 뭐 3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울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가 go big, go wild, go far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접근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멀리 내다봐야 된다. 이게 단순히 일부 지역,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산업 전반 그리고 전체 지역과 연령에 관련된 문제이고 지역 사회와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go big 이게 이제 네네. 크게 봐라. 그렇죠. 크게 접근해야 된다. 경제가 파괴될 때 개인이나 또 지인들, 가족들이 겪는 그 고통이 좀 크잖아요. 다 영향이 크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실업 문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어떤 우울증, 깊게 가서는 자살, 마약 중독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일자리 측면만 볼 게 아니고 지역사회나 국가가 이 전환 과정에서 깊게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단체의 이제 go wide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요. 3번째는 go far 멀리 내다봐야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사실 뭐 20-30년 동안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는 사실 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가령 뭐 조선업이든 아니면 그쵸. 뭐 석유화학업에서 이제까지 내가 이 특정 기술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쪽으로 또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 리스닝 테스트 이렇게 농담하면서 했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이 우리가 좀 약간 조선업 같은 데 안 좋아지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어디 소속돼 안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 부장 작업이나 이런 거 아주 건 바이 건으로 하청을 받아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진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면 그분들 정말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산업의 전환이란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평생 일했던 분야에서 또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좀 사라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중공업에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IT 산업에 가서 하거나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픽 디자이너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일했던 사람들이 그 산업이 사회가 의도를 가지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 산업의 대상이 되면 이런 지원책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때 생존권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갈등이 엄청 커질 수 있죠. 탄소 중립이 다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겠다 사람들이. 그쵸. 뭐 사실 30년 뒤가 아니라 당장 10년 내로 이렇게 줄이지 못하면은 정말로 큰 기후위기 속으로 가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잃으면 당장 죽겠는데 기후위기가 무슨 소용이냐 충분히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 소비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실시간으로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한전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데이터로 양방향으로 쭉 가고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게 돼 있으려면 가정마다 스마트 미터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어느 시간대에 우리 집에서 얼만큼을 쓰고 있는지가 한전으로 계속 신호가 가는 거죠. 그럼 사실 이 빅데이터가 쌓여서 엄청난 산업적인 여러 가지 혁신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마트 미터가 설치된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직 정부에서 늘리고 있는데 근데 그 장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지금 그 가정에서 얼마 쓰는지를 직접 사람이 가서 검침원들이 좀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분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폭적으로 스마트 미터링으로 확 바꿔버리면 이분들이 일자리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21세기 2021년도에 우리나라처럼 IT 강국에서 일일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가서 검침기를 보고서 그걸 기록한다? 이거 정말 옛날 방식이거든요. 여기서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유총연맹인가? 이쪽에서 이 사업을 갖고 있어서 그 알짜배기 사업을 또 놓지 않으려는 거죠. 산업적인 트렌드로는 빨리 전환돼야 되는 산업인 건데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다가 누가 답을 내지 않으면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아까 그 연어쌤이 고빅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진짜 모르는 게 이게 재생가능 에너지랑 이제 탄소 중립 사이가 오면 일자리가 주는지 유지가 되는지 늘어나는지 이런 또 확연한 근거가 사실 없긴 하거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탄소 중립 세상에 오면 막 일자리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공정전환이라고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요즘 20대 세대가 공정 얘기 많이 하는 게 본인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또 새롭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또 기존 업계의 사람들을 이제 탄소 중립으로 챙겨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아까 다울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막 좀 실업하고 직업교육 받는다고 하면은 제빵 기술 바리스타 컴퓨터 그쵸 그래픽 디자인 그쵸 코딩 그런 거니까 그거는 좀 뜯어 고쳐야 될 게 진짜 많은 거죠. 보통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큰 이슈일 거고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것도 그 과정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갈등의 과정일 텐데 그거를 잘 조율해 놓지 않으면 제가 생각해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3년 5년 지나면서 기후규제는 더 강화되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지면서 해외에서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서 우리 산업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 당하는 외부의 규제에 의해서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 당하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생기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상황에서 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 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또 노동자들 수십만, 수백 명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권 투쟁을 시작할 거고,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되지. 그런 갈등도 막 난리가 나지. 사람들은 실업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또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이러면서 진짜 우리 사회 전체가 동반 하락하는,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악순환으로 가버리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약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나와가지고 또 그렇죠. 그냥 화석연료 맘 쓰자, 막 국제 그러니까요. 약속 지키지 말자, 그런 사람 나오면 또 그런 사람 당선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 목적 달성 못하고 이제 기후 위기 환경 와서 다 생존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거에 또 이제 국제 기구 같은 데가 또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내잖아요. 또 ILO 국제 노동기구가 좀 이런 거 예상해서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거 좀 냈다면서요, 이현우 쌤.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또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정부는 지속가능한 기업 개발, 그리고 그것만 추구할 게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을 제공을 해야 되고, 이게 모든 단계에서 국제 노동 표준에 따라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참여해야 된다. 단순히 기업과 정부만 으쌰으쌰해서 끌고 나갈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노동 표준을 지켜야 된다. 요거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야 하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 협약 등을 통해서 이런 그 의사소통을 촉진해야 된다. 또 다 좋은 얘기만 넣어놨는데 또 ILO 보고서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지역이 좀 있나요? 국내외로? 해외에서 좀 두드러지게 좋은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알버타주 석유 석탄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소 생산하는 곳으로도 되게 유명한 곳인데, 맞아요. 여기가 2015년에 인구가 11%밖에 안 됐대요. 근데 캐나다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기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 인구의 전체 11%밖에 안 되는데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곳이다. 이 네, 말씀이시죠? 우리 홍성 이런 데 가면은 소, 돼지 두수가 사람보다 많고 그런 지역 같은 그런 데 아닌가? 근데 여기는 아까 연호쌤 얘기한 대로 소도 많이 키워서 뭐 카우보이 이런 것도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북미의 석유 석탄 산업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거죠. 여기서 또 그 큰 엄청 그 송유관이 또 미국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그쵸. 시작점이 알베타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캐나다 내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쪽도 이제 뭔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변화를 하자라고 해서 자문기구, 자문 패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자문위원회에 노조, 그리고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농민들, 그리고 실제 원주민들, 그리고 학계, 공중보건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저희 그린피스 같은 환경 비정부 기구, 그리고 산업 대표들이,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 주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석탄 노동자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억 원 정도를 이 노동자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환 기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정했는데, 직장을 잃고 퇴직은 가까워졌지만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령 우리나라로 치면 60세가 안 되는 50세 이상의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진짜 힘든 거죠. 이제 막 60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10년, 5년 보릿고개를 버텨야 되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도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해고된 그 석탄 관련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이주 비용, 교통 비용, 그리고 필요한 교육 바우처들,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기금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이제 더 이상 그 석탄 관련 산업들, 석유 관련 산업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자본을 투자를 유치해주고, 그리고 관광 분야를 키우고 인프라를 개선해주는 사업들을 2015년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약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카지노를 선사했죠. 근데 그렇죠. 그쵸. 네. 탄광산업 끝나고 나서 강원도에. 네, 좋은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또 다울쌤이 또 캐나다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거기 현지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했을 때 마침 엘버타 주에 있는 캘거리라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내 중심가에 보면 다 석유 기업들이 가장 큰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곳부터 먼저 정의로운 전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석탄산업 발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소의 한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연기관 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뭐 이런 것들부터 정부도 개입을 하고
지자체도 개입을 하고 지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개입을 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한국의 모델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 충남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충남연구원, 지자체별로 있는 싱크탱크인데 충남발전연구원이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라고 민간 싱크탱크에서 이제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이 이제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아까 그 연호 선생님이 소개해준 차민진 교수님 프로젝트랑 비슷한 리스닝 프로젝트를 듣기 평가를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그 얘기가 다 나가면 좀 그러니까 약간 가명으로 해서 20가지의 다양한 목소리를 해갖고 석탄화력발전 산업이 충청남도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퇴출이 됐을 때 여기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 지역 상권에 있는 사람들, 지자체 사람들, 시민단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담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낸 거죠. 이런 시도들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미주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없습니까?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린딜이라고 해서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말 근본적인 산업 전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린딜 정책 산하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 그래서 Just Transition Mechanism이라는 정의로운 전환 체계, 그 안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도 만들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에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에 루르 지역이라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석탄 산업이랑 철강 산업, 대표적인 이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죠. 옛날에 저 노동자분들이 많이 갔던 그런 지역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 지역이랑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그런 석탄과 철강을 기반으로 한 지역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예전에 철강산업, 광산산업 잘 나갈 때는 한 47만 명 정도 고용을 했었는데 1957년도에 47만 명은 2013년도에 10,000명으로 47만 명에서 10,000명으로 급격하게 고용이 감소를 한 거죠. 이렇게 큰 규모의 산업적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는 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들끼리의 협력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993년도에 이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상을 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좀 보장을 하는 협정도 체결을 했었고, 이때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일부 포기하면서 이제 대신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제 재배치, 재분배되는 이런 프로그램 추진도 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47만 명이 살던 지역에서 1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버렸으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인터센터 독일 살아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살았다고 하긴 좀 뭐 한 11개월 정도 있다 왔는데, 예. 그 독일에서는 루르 지역에 탄광이나 제철소 같은 데를 많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예술 뭐 문화시설로 많이 바꿨다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데는 라이프치히에서는 거기가 섬유 산업이 좀 유명했는데 섬유 산업이 또 바뀌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스타트업들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엄청 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런 옛날 섬유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진짜 팬시한, 약간 그 인테리어 따지면 팩토리 스타일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엄청 젊은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할 때 실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임대 비용 같은 거를 막 대주니까 많이 이제 지역도 활성화되고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저희도 좀 빵 기술만 가르치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게 많이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한국은 특히 또 굉장히 특수하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 경기 지역에 거의 모든 것이 쏠려 있는데, 그렇죠. 공해시설 같은 거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남 지역민들은 이제 또 석탄 발전소를 보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여기서 석탄 떼가지고 미세먼지 만들고 그러면서 전기는 다 서울이 다 갖다 쓰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있으신 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또 산업이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있지 않은데, 또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랑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타격을 받는 또 산업이 지역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또 지역민들은 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 복잡한 감정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몰려있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기오염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 피해는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그런 거대 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위치해 있으면 지역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산업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싫은데, 그렇다고 이 산업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고민도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서 오염도 줄어들고, 대신에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와서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 그 방향을 아마 제일 바라시겠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런 여파를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 2월에 벌써 시작을 했고요. 조례를 만들었고 2025년까지 한 100억 원 정도의 전환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이제 조례를 만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한 60기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충남에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충남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충남에서는 국제 탈석탄 회의 같은 것도 그린피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매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전환에 되게 관심이 높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충남에서 주관하는 국제 탈석탄 회의 3번째가 4번째인가 전체 주제가 또 정의로운 전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높죠. 그래서 충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유럽 사례 얘기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규모가 한 120조 원인가 13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한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십조 원 들여서 그린 뉴딜을 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 전체 예산이 한 73조 원, 74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안에 한 5조 원, 10조 원, 최소한 조 단위의 돈 정도는 정의로운 전환에 쓰여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반갑긴 한데 사실 지자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억 원 가지고 충남에 위치한 30기 정도에 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 사실상 너무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시작한 건 바람직한데 충남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같이 정부가 그리고 기업들이 여기에 책임을 져서 그 기금을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고요. 사실 이런 논의들이 기본소득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제조업의 위기가 있고 거기다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삶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돼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소득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로도 좀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복지라는 게 누구한테 주느냐, 뭐 얼마나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참 합의가 쉽지가 않은데 그 탄소 중립도 다 살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쉬운 가치가 문제 걸려 있으니까 뭐가 옳다고 말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그린피스는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좀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전 동기들과 동료들에게 저희 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요구 5가지를 좀 들려주고 싶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재교육과 재훈련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저희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 이 부분도 전반적인 고용은 유지돼야 된다. 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녹색 산업에서 노동 기준과 임금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자유로운 노조 가입 환경이 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신입이라고 해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는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재배치에 대한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의 파고가 다가오면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노조들이 되게 견고하게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사측에서 그게 싫을 수 있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핑계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서 노조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회사들에게 전환에 있어서 나오는 일자리들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노조가 세게 조직되어 있는 곳들의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면서 새로운 자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측에서 이런 노동 조건들을 좋지 않게 해도 불만이 적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전환을 기회 삼아서 기존의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노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노조 조직률이 한 1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87%의 노동자분들은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되게 낮은 상황에서 이 전환을 핑계로 더욱더 기존의 노조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정부나 일부 기업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이 이득은 나누는 게 맞고 또 노측과 사측이 또 이제 합의점 찾는 것도 맞고 또 MZ세대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세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저희가 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쉽지 않은 좀 무거운 좀 주제를 다뤄봤는데 광고를 듣고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좀 다뤄봤는데 제가 올해 한 3월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그린피스 차원에서 그린피스는 국제환경단체다 보니까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들의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 지금 우리나라 2030년까지 20% 늘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훨씬 더 높은 목표로 가야 된다고 보고 2030년 이전에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퇴출시켜야 되고 그리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이 돼야 되는 엄청난 산업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내연기관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2천만 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2030년 이전에 신규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팔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자동차를 타니까 2030년부터 신규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 살 수 있게 만들면 그 이후에 10년에서 15년 내에 한 2045년에서 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그린피스는 요구하고 있는데 네, 다울쌤이 시나리오를 약간 거의 힙합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환이라는 것이 엄청난 전환인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린피스가 이런 전환의 대상이 되는 화석연료 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북해에서 석유 시추 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호주의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내연기관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부품을 조달하고 정비를 하고 이런 자동차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환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고 그런 전환 과정에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그린피스가 들어보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첫 시도되는 그 프로젝트여서 그린피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그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워서 피해를 덜 받고 오히려 새로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호쌤은 좀 어떠셨습니까? 녹음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구성되는 그 컨트롤 타워 여기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노동자분들이 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다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의무라고 한다면 반대로 정부에서는 국가는 개인들에게 양질의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교육의 의무도 있고 진짜로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탄소중립위원회도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한 거. 정말 진짜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계시니까 많이 힘드실 때 저희 팟캐스트 한 번씩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다울쌤, 연호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